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상에서 이제 어떤 특정 픽셀을 갖다가 이 픽셀이 클래스가 뭔지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의 픽셀을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 영역, 주변 영역을 이렇게 볼 때 조금 얘를 더 넓게 보면 볼수록 이 클래스를 정하기가 좀 더 쉽겠죠. 요거를 이제 receptive field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컨볼루션을 우리가 결국은 써서, 즉 어떤 필터 커널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영역을 관찰해 가면서 이제 픽셀의 클래스를 우리가 프레딕션 한데, 얘를 갖다가 리셉티브 필드를 좀 더 키울 수 없을까?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필터가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고, 어떤 피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CNN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요 피처의 스페셜 영역을 갖다 이렇게 줄여가면서 우리가 리셉티브 필드를 키우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 어떤 필터 크기 자체를 갖다가 조금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한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ilated convolution이라고 하는 어떤 dilated가 확장된 그런 뜻이죠. 확장된 어떤 컨볼루션을 써가지고 우리가 리셉티브 필드를 조금 크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ilated convolution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모델을 우리가 좀 봤었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풀링이라든가 혹은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왜 우리가 풀링이나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을 쓰죠? 요거는 CNN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부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떤 제한된 리셉티브 필드 영역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피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필터가 요만하다 치면은 이 필터를 통해서 이 피처를 바라보는 영역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제한되어 있는 리셉티브 필드 안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전체에 대한 피처를 조금 캡처를 하고 싶을 때, 전체에 대한 피처를 캡처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얘를 갖다 이제 피처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처를 줄이는 그 방안으로 풀링이라든가 혹은 컨볼루션의 스트라이디드 값을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좀 리파인을 하기 위해서 스킵 커넥션을 다는 모델들도 있었었고요. 또 이제 이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긴 한데, 스케일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된 어떤 모델이 있을 때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요렇게 요 사이즈가 이미지가 들어가든 요 사이즈의 이미지가 들어가든 어찌됐건 세그멘테이션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변화해도 우리의 모델은 뭔가 똑같은 출력을 내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간적인 영역에 대한 그 피처의 크기를 조절하는 이런 풀링이라든가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을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럼 리셉티브 필드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입력의 영역 크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특정한 피처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 영역의 크기다. 여기 이거는 이제 뇌공학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뭐 생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런 거죠.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필드 오브 뷰가, 그러니까 비주얼 필드가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는 이 문인 건데, 우리의 실제 사람의 뇌에 들어있는 어떤 세포라고 하는 리셉티브 필드는 요만큼밖에 관찰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포 정보 요것만 봤을 때 이거를 과연 이 정보만 가지고 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요 필드를 좀 더 넓혀서 이렇게 크게 볼 수만 있다면은 조금 문을 판단을 하는데, 이 노어를 판단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리셉티브 필드를 갖다가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요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CNN 내부에서 진행되는 풀링이라든가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을 이용한 요 철학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입력 사이즈를 줄이는 방향도 있을 거고요. 실제 이게 만약에 사진이라 치면은 문 사진 자체가 이렇게 작아버리면, 세포가 이렇게 커버하는 리셉티브 필드는
그게 고정이라 치면은 좀 더 이제 문의 형상을 크게 관찰을 할 수 있으니까 리셉티브 필드가 커지는 효과가 있죠. 혹은 애초에 요거를 컨볼루션 필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CNN에서 가져가는 컨볼루션 필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애초에 컨볼루션 필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커지는 거죠. 파라미터의 개수가 커지면, 즉 이 얘기는 컨볼루션의 필터 사이즈가 커지면은 리스트 필드가 커지긴 한데, 요 방법은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또 손실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파라미터, 즉 컨볼루션의 어떤 필터 사이즈가 커진다 이러면은 계산량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이런 이유도 있으니까, 모종의 이유로 해서 이런 접근이 아니라 뭔가 어떤 컨볼루션의 적절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장된 형태의 컨볼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다는 겁니다.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은 이걸 다른 용어로 아뚜르즈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라고 해요. 저도 이제 프랑스 불어는 잘 몰라가지고 프랑스어로 이게 뭐 구멍이 송송 나 있는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구멍이 나 있는. 그러니까 그 구멍이 나 있는 컨볼루션, 그 얘를 우리가 확장된 컨볼루션이라고 불리는데, 이 형태를 가지고 이 컨볼루션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리세트 필드를 키울 수가 있어요. 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에 어떤 하나의 그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가 이제 숫자 d입니다. 일반적인 컨볼루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볼루션은 이 d가 1이에요. 다일레이션 팩터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다일레이션 팩터인 d가 이게 1이면, d가 1이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컨볼루션입니다. 즉 우리가 요 하나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미지고, 요 파란색이 필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필터를 3x3짜리 필터를 써서, 요 필터를 써서 이 이미지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딱 관찰하게 되면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건데, 만약에 다일레이티드 팩터를, 다일레이션 팩터를 갖다가 2로 하게 되면은 요 한 칸씩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한 칸씩 비우고, 실제로 관찰하는 거는 결국 우리의 3x3 필터가 가지고 있는 전체 파라미터의 개수는 총 9개죠. 이 9개인 건 동일한데 컨볼루션이 이제 필터가 바라보는 영역을 이렇게 구멍이 송송난 형태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똑같이 9개의 컨볼루션 필터 개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다 넓은 영역을 이렇게 지금 관찰하게 되죠. 보다 넓은 영역을 관찰하게 된다. 이 픽셀 수로 세보면은 마치 5x5 영역을 관찰하는 형태로, 물론 중간중간에 정보가 비어 있긴 하지만 리세티브 필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다 넓은 영역을 이렇게 커버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다일레이션 팩터가 3을 하게 되면은 두 칸을 띄우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예를 살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9개의 컨볼루션 필터 개수로 뭔가 나의 영상을 이렇게 관찰하는 건 똑같은데 보다 넓은 영역을 이렇게 관찰하는 듯한 이러한 효과를 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컨볼루션을 이렇게 좀 해보자요. 이게 이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은 요 아래에 제가 파이토치의 어떤 그 코드를 좀 놔뒀는데, 이 파이토치 토치.nn에 들어있는 conv2d라고 하는 요 클래스에서 인자 중에 나일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인자가 있어요. 나일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1로 되어 있습니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쓰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볼루션으로 돌아가는 거고, 얘를 갖다가 만약에 뭐 2나 3이나 뭐 4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뭐 구현 자체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 라이브러리 파이토치의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고요. 아래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요 어떤 피처에서 이 3x3짜리 지금 필터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필터 리스폰스를 지금 만들고 있죠. 피처 값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3x3짜리 컨볼루션을 쓰는데 나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쓰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나일레이션 팩터는 2로 넣습니다. 뭔가 한 칸 보고 한 칸 띄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조금 큰 영역을 관찰하는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이렇게 피처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이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모델이
딥랩이라고 하는 요 모델입니다. 딥랩은 얘도 이제 시리즈가 있어서 딥랩 버전 1부터 버전 3, 뭐 또 추후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딥랩 버전 3 플러스 뭐 요런 모델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일레이티드 콘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리셉티브 필드를 키우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픽셀 단위의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자가 전반적인 전체 딥랩이라고 하는 모델 시리즈의 철학이 되고요. 뭐 전반적인 흐름은 좀 이래요.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통해서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입니다. 그러니까 CNN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이런 스코어 맵, 이 픽셀 단위의 어떤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픽셀의 클래스 확률 맵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행기에 대한 어떤 그 스코어 맵을 지금 뽑은 겁니다. 여기 지금 요 딥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즈넷을 베이스로 한 어떤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콘볼루션 연산 자체를 아토르즈 컨볼루션, 즉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이용을 했다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뭔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어떤 각 픽셀별 어떤 그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이렇게 맵을 뽑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 한 번 더 키워요. 얘가 조금 작게 나오니까 얘를 갖다가 인풋보다 조금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그냥 통해 가지고 크기만 그냥 한번 키우는 거예요. 크기만 한번 키우고 나면은 지금 전반적인 얘가 결국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맵인 건데, 얘의 어떤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결과가 좀 코알스하게 나오죠. 좀 엉성하게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후처리예요. 이 과정을 딱 해가지고 뭔가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얘가 좀 자세하지 않죠. 우리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예쁘게 좀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코알스하게 나오니까 좀 더 파이너한 형태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좀 정제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후처리입니다. fully connected 이제 conditional random field라고 하는 요거는 일단 뭐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쁘게 최종 출력을 내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게 딥랩이라고 하는 요 모델이에요. 우리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픽셀 단위의 조금 디테일한 정보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좀 썼던, 앞서 봤던 모델들에서 가져갔던 특이한 구조가 이제 스킵 커넥션을 이용한 스킵 아키텍처 FCN에서 이런 걸 이제 썼었죠. 얘를 쓰면은 조금 픽셀 단위의 세밀한 이런 정보가 딱 추출이 되는데, 얘와 더불어서 좀 더 글로벌한 인포메이션, 보다 영상의 전체적인 어떤 정보를 어떻게 더 잘 고려할 수 있을까? 결국 리세트 필드를 키워야 되는 건데, 정답은 아토르즈 컨볼루션 혹은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딥랩의 주장인 거고요. 여기 아래 보이는 그림이 이제 딥랩이라는 이 모델에서 약간 가시화를 좀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한다는 거는 다운 샘플링과, 그러니까 약간 인코딩 하는 거죠. 콘볼루션들이 이렇게 조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업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디콘볼루션 트랜스포즈 콘볼루션 같은 걸 해서 디코딩을 하는 과정인 건데, 얘를 갖다 이렇게 크기를 좀 줄이고 다운 샘플링 하는 거죠. 다운 샘플링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사이즈에다가 여기에다가 요런 필터가 요런 모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필터 커널이 지금 요런 값을 갖다가 얘가 이제 이 필터가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콘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면은 요런 식의 이제 어떤 피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 피처를 가지고 이제 그냥 업샘플링 과정을 이렇게 쑥 하게 되면, 업샘플링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다운 샘플링 할 때는 이제 컨볼루션의 스트라이드를 2로 한 거고, 컨볼루션 필터의 커널은 사이즈를 7x7짜리로 해서 가로가 7, 세로가 7짜리인 이 필터 이렇게 한번 훑는 거고요. 업샘플링 크기를 키우는 거를 이제 역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에서 스트라이드를 2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키우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나오긴 한데, 뭔가 듬성듬성 이렇게 스파르스하게 결과가 좀 나오죠. 스파르스한 형태 이런 어떤 이렇게 액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 요거 갖다가 세그멘테이션을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냐? 요것보다는 얘랑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데, 이 다운 샘플링하고 콘볼루션하고 업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다일레이티드 커널을 써서, 그러니까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써가지고 지금 이 필터에다가 다일레이션 팩터를 좀 키워가지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린 형태로 이 필터를 이렇게 지금 바꾼 거죠. 이 필터가
얘를 이렇게 쑥 훑고서 이렇게 쑥 훑어가지고 여기 아트루즈 콘볼루션이 이제 다일레이티드 콘볼루션이랑 똑같은 거니까 커널 사이즈는 7인데 다일레이션 팩터가 지금 2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건너서 이렇게 하나마다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다일레이션 팩터를 2로 하고 스트라이드를 그냥 1로 해가지고 다일레이티드 콘볼루션을 그냥 쑥 돌렸더니 이러한 형태의 이제 액티베이션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딱 두 개를 잘라서 놓고 봤을 때 다운 샘플링 컨볼루션 업 샘플링을 통과한 요거랑 그리고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통과한 요 피처 맵의 액티베이션 결과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살펴봤을 때 당연히 세그멘테이션 결과에 활용하기 좋은 형태는 요 형태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딥랩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으니 우리는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딥랩에서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라고 하는 거 우리 SPP넷을 배웠었습니다. SPP넷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멀티 스케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 다양한 스케일을 가지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잘 취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이런 독특한 구조를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용을 했었었는데, 여기에서는 딥랩에서는 이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인데 아뚜루즈다, 즉 콘볼루션 연산을 역시 이 다일레이티드 콘볼루션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죠. 다일레이티드 콘볼루션을 통해서 내가 다양한 어떤 스케일을 가지는 피처 정보를 갖다가 잘 취합을 해보겠다. 사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SPP라고 하는 애는 어떤 특정 어떤 피처 사이즈가 있을 때 얘를 갖다가 동일한 크기의 어떤 피처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좀 썼던 측면도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얘도 원래 SPP 그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은 어떻게 썼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얘를 이제 16자리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은 이 전체 원래 피처 맵이 32 x 32였다 하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4개의 어떤 빈으로 쪼개져, 가로 세로 4개의 빈으로 쪼개가지고 여기에 평균 넣고 여기에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뭐 16개의 값을 갖다 이렇게 만들고 어떤 고정된 크기의 피처를 만들어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프레딕션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썼던 건데, 뭐 이렇게도 하고 혹은 여기에 내가 예를 들면 8자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8자리는 안 되는군요. 예를 들면 9자리를 만들어야지 하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번에는 3x3로 이렇게 공간을 나눠가지고 여기 영역에 대한 평균, 뭐 여기 영역에 대한 평균, 이런 식으로 했던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은 결국은 이 우리 하나의 피처 맵을 갖다가 좀 다양한 스케일로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좀 정보를 잡아내자 이건데, 이 역할을 아트루즈 컨볼루션, 즉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어떤 필드 오브 뷰, 이거는 이제 시야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그냥 리셉티브 필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셉티브 필드를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즉 우리 입력된 피처 맵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우리 컨볼루션을 할 때 있어서 3x3짜리 컨볼루션을 할 때 다일레이션 팩터를 6으로도 해보고 뭐 요만큼의 영역을 좀 보게 되겠죠. 다일레이션 팩터를 12로 하게 되면 좀 더 넓은 영역을 보겠죠. 그리고 다일레이션 팩터를 18로 하게 되면 좀 더 넓은 영역을 볼 거고, 얘네가 이제 각각이 우리의 입력 피처 맵을 쳐다보는 거죠. 요만큼 쳐다보는 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요만큼 쳐다보는 거 하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양한 크기로 하나의 피처 맵을 쳐다봄으로써 우리가 멀티 스케일 이슈에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좀 어떻게 모델 안에서 돌아가는지는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 이거는 이제 딥랩 중에서도 딥랩 V3 플러스 모델에서 좀 가져온 건데, 전반적으로 이 딥랩 V3 플러스 모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가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여타의 세그멘테이션 모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쏙 들어왔을 때 뭔가 이제 CNN을 통과를 해가지고 피처를 이렇게 추출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좀 이렇게 그려볼까요? CNN이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 피처를 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디코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디코딩을 다시 해가지고 이 세그멘테이션 맵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인코더 쪽에서 돌아가는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 아트루즈 컨볼루션, 즉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지금 도입을 했다는 거고,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아트루즈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을 좀 썼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다 해보는 거죠. 내가 피처 맵이 하나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어떤 컨볼루션 중간에 피처 맵이 하나가 나오면은 이 피처 맵에다가 예를 들면 필터를 갖다가 원바이 원짜리 컨볼루션도 이렇게 하나를 하고, 원바이 원짜리 컨볼루션은 여기 채널 수만 줄이겠다는 거죠. 이제 피처의 채널 수만
얘를 갖다가 조금 압축을 하는 형태의 요런 애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3x3짜리 컨볼루션을 쓰기는 쓰는데 다일레이션 팩터를 6으로 해가지고, 다일레이션 팩터를 6으로 해서 얘가 한 요만큼 이제 쳐다보면서 쭉 도는 거죠. 얘만큼 쳐다보면서 돈 피처가 이렇게 되고, 이번에 또 하나의 3x3짜리 컨볼루션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색깔을 좀 다른 걸 해볼까요? 하나를 하긴 하는데, 이번엔 다일레이션 팩터를 12로 해가지고 이 6자리보다는 좀 더 넓은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겠죠. 얘의 콘볼루션 결과를 이렇게 뽑고, 다일레이션 팩터 18자리에도 18로 해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를 풀링한 거, 그냥 얘를 갖다가 우리가 풀링을 해가지고 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얘네를 갖다가 다 컨캣을 하는 형태, 마치 우리 인셉션에서의 구조와 거의 비슷하죠. 1x1짜리도 하나 통과를 시키고, 3x3 컨볼루션인데 다일레이션 팩터를 6으로 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다일레이션 팩터를 12로 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다일레이션 팩터 18, 그 다음에 이미지 풀링한 요 각각의 결과를 갖다가 이제 채널 축으로 이렇게 다 컨케이트네이트를 시킵니다. 컨캣을 이렇게 딱 시키면은 요 하나의 이제 피처 맵이 나오는 거죠. 요 하나의 피처 맵을 갖다가 이제 이 채널 축, 요 축을 제가 좀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이제 피처의 가로 사이즈, 얘는 피처의 세로 사이즈, 얘는 피처의 채널 축인데, 요 채널 축을 이렇게 이제 채널 축으로 정보를 조금 정제하기 위해서 1x1짜리 컨볼루션을 써가지고 가로, 세로, 그리고 이 채널이 이제 C 프라임 게인 어떤 피처 맵으로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두 개예요. 인코더 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하나의 정보가 이렇게 가는 경로가 하나 있고, 하나는 ASPP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이렇게 나온 결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두 개를 이제 디코더에서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CNN 통과해서 나온 요 피처를 갖다가 역시 얘는 이제 1x1짜리 컨볼루션을 써가지고 이러한 애를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애를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이 딥랩 V3 플러스 모델에서는 이미지가 가로 사이즈가 W, 세로 사이즈가 H였다 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피처의 사이즈가 16분의 1로 줄어요. 16분의 H by 16분의 W 사이즈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4배를 좀 키워야 된다는 거고, 4배를 키워야 된다는 거고, 얘가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4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16분의 H 곱하기 16분의 W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 두 개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나온 이 피처랑 여기서 나온 이 피처를 이제 다시 컨캣을 해서 같이 이용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통해서 나온 피처랑 그냥 이렇게 나온 어떤 피처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얘가 좀 4배가 크죠. 얘 대비 4배가 크니까 얘를 갖다가 4배를 이렇게 키웁니다. 4배를 이렇게 크기를 공간축으로 키우고, 얘네 두 개를, 얘가 이제 4배 커진 거죠. 이 연두색 피처가 4배가 커진 거고, 얘랑 연두색 피처를 크기가 스페이셜 공간에서의 크기가 동일해졌다면은 얘네를 채널축으로 이렇게 컨케이트네이트를 해가지고 요 피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3x3짜리 컨볼루션을 쓴 다음에, 그럼 뭐 요런 피처가 하나가 또 나오겠죠. 요런 피처가 이제 하나가 뭐가 나오는데, 얘를 갖다 이제 업샘플링을 해가지고 4배 다시 키워야 되죠. 4배를 다시 키워서 우리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추론할 수 있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겠다 하는 게 전반적인 딥랩의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아트루즈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째서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요거는 이제 딥랩에서 조금 독특한 건데, 이제 후처리로서 이 포스트 프로세싱으로서 이 fully connected conditional random field, 이 CRF라고 부르는 fully connected CRF를 좀 이 후처리 과정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갖다가 뭔가 정제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얘는 뭔가 학습이라던가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어떤 모델을 통과해서 뭔가 맵이 세그멘테이션 스코어 맵이 하나가 땅퉁 결과가 이미 튀어나온 겁니다.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걔를 갖다가 좀 다시 다듬어 보자 하는 용도로 이제 CRF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인 거라서 완벽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요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 입력은 요거고 얘의 그라운드 트루스, 즉 정답은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딥랩에 딱 통과를 시키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확률 맵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비행기, 지금 얘가 비행기죠.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한 어떤 확률 맵이 픽셀 단위로 이제 다 이 확률 값이 이렇게 지금 다 존재를 하는 거죠. 픽셀 단위 확률 값을 가지는 요 확률 맵이 하나가 나오는데, 얘를 이제 요거를 이거는 이제 확률 맵이라기보다는 로짓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 쉬울까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통과하기 전입니다. 여기 써 있군요. 소프트맥스 통과하기 전의 값이 이렇게 나오고, 얘를 갖다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키면, 소프트맥스 통과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결국 모델의 입력으로 이 이미지가 쏙 들어가고, 이 추론된 값, 모델을 통과한 값, 딥랩을 통과한 값입니다. 여기 이제 소프트맥스를 씌우면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건데, 요게 이렇게 보기에 그렇게 막 깔끔하진 않죠. 특히나 경계선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예를 들면 여기가 1, 나머지는 0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렇게 뜨지는 않고 마치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얘를 갖다가 조금 깔끔하게 좀 후처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CRF를 좀 쓴 거고, 요 결과를 가지고 이제 CRF를 한 번 쓴 겁니다. CRF 얘가 이터레이션이 돌면서 이제 최적화를 좀 수행을 하는데, CRF를 한 번 썼을 때, CRF를 두 번 썼을 때, CRF를 세 번 썼을 때, 그리고 이 결과를 갖다가 딥랩의 결과 CRF를 한 번 썼을 때, 두 번 썼을 때, 세 번 썼을 때를 소프트맥스에 뽕뽕뽕 통과를 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세그멘테이션이 마치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좀 결과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걸 한 거죠. 지금 이건 CRF를 10번 쓴 거네요. 지금 컨디셔널 랜덤 필드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 랜덤 필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 이론인데, 이 그래프 이론 중에서 이제 확률 그래프 이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그래프 모델이라 그래요. 정확히는 확률 그래프 모델, 그러니까 probabilistic graphical 모델이라고 하는 하나의 약간 학문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구조는 많이 배우죠. 자료 구조 같은 데서 그래프 구조를 배울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이미지라고 하는 결국은 이렇게 픽셀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픽셀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지 픽셀들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다 정보를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이미지라고 하는, 영상이라고 하는 애도 하나의 그래프다 이렇게 하고서 막 처리하던, 옛날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랜덤 필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 모델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프로 치환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종 알고리즘을 좀 배우잖아요. 확률 그래프 모델을, 특히나 여기 노드라든가 요 엣지 같은 애들이 확률로 표현되는 애라면은, 얘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들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시간을 배우는, 특히나 이 확률 그래프 모델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얘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뭐 빌립 프로파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은 한번 그 PGM을 공부해 보셔도 돼요.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 쪽을 좀 공부해 보셔도 되는데, 그 이제 대학원 좀 전공 과정이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 패싱을 이용한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이라든가 뭐 루피 빌리프 프로파게이션, 혹은 요거를 이 확률을 좀 풀기가 너무 인트랙터블해서 어렵다 하면은 우리가 아예 몬테카를로로 뭐 MCMC,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같은 걸 써가지고 좀 알고리즘적으로 좀 해결하는 이런 별도의 학문 분야라서, 사실 이 컨디셔널 랜덤 필드를 좀, 랜덤 필드에 대한 이 확률 그래프 모델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좀 다루는 거는 이 수업에서의 범위를 좀 아득히 벗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요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전체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결국은 이렇게 리파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후처리를 통해서 우리의 결과가 이렇게 정제가 되는 건데, 이 전반적인 에너지라고 이렇게 보통 에너지로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에너지냐, 이 첫 번째 텀은 이제 유너리 텀, 보통의 일반적인 영상 처리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픽셀 하나만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픽셀 하나만 본다. 얘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지금 이 딥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셋에서 이미 학습된 결과, 즉 뭔가 딥랩을 통해서 추론된 요 맵이죠. 요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결과고, 요 결과의 에너지가 좀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냥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 어떤 정보가 또 추가로 있겠죠. 걔랑 비교해서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냥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옆에도 같이 좀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셀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픽셀과 주변 픽셀만 이렇게 주변 픽셀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 픽셀은 얘의 영향을 받고, 얘의 영향을 받고, 얘의 영향을 받고, 얘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얘가
fully connected라고 돼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 픽셀은 여기 영향도 받고 여기 영향도 받고 여기 영향도 받고 여기 영향도 받고 네이버후드의 영향도 받지만 얘 영향도 받고 얘 영향도 받고 얘 영향도 받고 전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 하나 기준 픽셀 중심으로 했을 때 이웃 픽셀들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과 이웃 픽셀들의 그 차이에 대한 에너지를 갖다가 좀 줄여보자. 마치 우리의 딥러닝에서 로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결국은 오브젝티브입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오브젝티브를 갖다가 목적 함수를 갖다가 이제 최소화를 하고 싶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얘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결국 딥랩의 추론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당연히 우리가 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제 좀 결과 도출이 되죠. 소프트맥스를 씌워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 거구나. 그 네거티브 로글로스를 써서 된 우리의 그냥 딥랩 모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의 픽셀과 주변 영역을 같이 관찰을 하는 이런 걸 이제 pairwise 텀이라고 보통 불러요. 얘는 이제 최적화를 뭔가 포문을 돌면서 얘가 for loop를 돌면서 얘가 좀 작아지도록 우리가 뭔가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얘 수식을 어떻게 보통 하느냐? 내 자신과 이 내 주변의 픽셀을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나 자신과 내 주변의 픽셀을 보는데 나 자신이 아니라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주변애가 내 자신이라면 이건 페어와이즈 텀이니까 내 주변애를 봐야 되는데 나 자신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싸그리 안 보겠다 요거. 어찌됐건 내 주변애들과 뭔가를 이렇게 살펴볼 때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바일레이터럴 필터 있죠? 바일레이터럴 필터. 바일레이터럴 필터에서 쓰는 이 바일레이터럴 텀과 동일하죠. 얘는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펑션에서 이용을 하는 내 픽셀의 위치와 내 주변, 내가 관찰하고 싶은 이웃 픽셀들 여기라고 했으면은 얘네들이랑 이제 한 픽셀 차이 나는 거고 뭐 얘네들이랑은 뭐 루트 2픽셀 차이 나는 거고 이 거리를 고려하는 그냥 가우시안에 대한 어떤 그 위치에 대한 차이, 픽셀 포지션에 대한 요 영향 그리고 이거는 내 픽셀 값과 옆에 내 주변 픽셀 값의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 두 개를 고려를 하는 어떤 가우시안 펑션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만 좀 집중적으로 보자 이거죠. 거리만 집중적으로 보는 나한테 가까이 있느냐 혹은 멀리 있느냐 요 정도만 요 정보만 집중적으로 보는 요 두 가지 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수식 포뮬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랜덤 필드 이론을 좀 배우게 되면은 이제 볼츠만 에너지 펑션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되고요. 뭐 자세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도 제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여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하니까 어찌됐건 이런 식의 이 두 개의 합을 갖다가 좀 최소로 만들기 위한 후홈은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막 수행을 한다. 최적화 과정을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결과를 갖다가 후처리로서 이렇게 정제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들어간 거여서 우리가 이 딥랩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의 어떤 그 작동 동작 기전과는 조금 별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